쓸모없는 여편네.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한 남자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발로 걷어찬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구원자가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몰락과 아내의 반전,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30분 대기업 영업팀 과장인 윤재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정장 재킷을 소파에 던진 채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재혁의 아내 문주영이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차 전업주 부인 주영은 매일 2시간의 한결같이 남편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에는 저녁 반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만 무거운 침묵이 함께 감돌았습니다. 고생했어. 씻고 와서 밥 먹자. 주영이 앞치마를 풀며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힐 끝아내를 쳐다보며 대답 대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재혁이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주영이 재혁 앞에 따뜻한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네가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고. 재혁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간을 이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그래, 미안해.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 주영이 재혁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치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엄마가 주신 김치 남은 거 없어? 어머님, 김치는 어제 다 먹어서 오늘 새로 만들었는데 싱거웠구나. 근데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다른 직원이 나보다 실적도 못했는데 팀장을 달았어. 이런 날엔 집밥이라도 맛있어야 하는데 그랬구나. 속상할 만하네. 김치는 어머님한테 좀 더 배워들 걸 그랬다. 재혁이 밥을 대충 몇 숟가락 먹고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입만 멋써.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 재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영은 대답하지 않고 재혁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저기 생활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주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재혁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생활비가 왜? 이번 달은 어머님 경조사비도 나가고 내 정장도 새로 맞췄잖아. 병원비도 있었고. 주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재혁이 수저를 더 세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다른 집 아내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배워. 나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어떻게 매달 돈 타령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영이 접시를 정리하다가 무의식 중에 세게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에 놀라 재혁을 바라보며 재빨리 접시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기분도 안 좋은데 괜히 말했다. 다음부턴 더 저렴할게. 기분이 안 좋은 재혁에게 차마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논다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게 노는 거라고 라는 생각이 치솟았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하긴 집에만 있는 네가 어떻게 알겠니? 상상한 택깨지고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집에 와서라도 편해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돈 타령이나 하고. 재혁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주영이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재혁이 전화를 받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엄마, 별일은요. 그냥 오늘도 힘들었어요. 김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지. 며느리는 뭐하고 있어? 밥을 차려놓기는 했는데
엄마도 주영이 음식 솜씨 아시잖아요. 맛이 영 별로예요. 간도 안 맞고, 아이고,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요리 실력이 그 모양이야? 정말 기본도 안 되어서는 무슨 시집을 왔다디? 아무리 아빠 없이 혼자 키웠다고 해도, 말이야, 사돈은 대체 뭘 가르쳐길. 재혁이 주영을 힐끔 보며 말했고, 미정은 더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주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참참히 손목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음식 솜씨가 그리워. 엄마표 열무김치 먹고 싶은데 재혁이 목소리에 애교를 섞어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라도 잘 돼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지.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미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얼마나 음식을 잘하셨어요. 주영이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요즘 여자들은 똑똑한 동료도 많지 않니? 주영이 걔는 언제까지 집에서 놀기만 한다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회사 서지수 같은 애들, 나이도 어린데 팀장 되는 것 보면 정말 차이가 느껴져요. 자기 관리도 잘하는데 능력 있고 당당하고 재혁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주영이 설거지 물을 틀어놓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서지수라는 이름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진짜지 집에만 있으면서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는지 정말 답답해요. 재혁이 한숨을 쉬며 동조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가 주말에 열무김치 만들어서 갖다 줄게. 너라도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하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아들도 사랑해. 몸 챙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이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재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다 들렸지? 이제 일도 좀 찾아보고 정신 차리고 살아. 목소리가 방금 전 전화통화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감정을 꼭 삼켰습니다. 처음 만났던 재혁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5년 취준생이었던 재혁, 그는 가진 것 없이도 당차고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재혁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재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인지 주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재혁이 침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혁이 연락처에서 서지수를 찾으며 전화통화 중 언급했던 여자 동료를 떠올렸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있으세요? 맛있는 곳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재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재혁은 서둘러 휴대폰을 옆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재혁이 다니는 대기업 영업부 사무실. 재혁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사인 한민우 부장이 재직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혁아, 서울 메디컬 센터 계약 어떻게 됐어? 아직 검토 중입니다. 수량이 좀 애매해선 재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좀 부풀려서 계약해야 실적이 나오지. 너는 승진할 생각 없냐? 남자가 야망이 없어 민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능력이죠. 숫자가 결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난 힌트 준 거다. 점심 맛있게 먹고. 민우가 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혁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량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 재혁이 회사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후 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30세의 서지수는 조금 딱 붙는 블라우스에 짙은 붉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지적인 인상이 돋보였습니다. 좀 늦었죠? 예, 회의가 길어졌네요. 오래 기다렸어요. 서지수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막 왔어요. 뭐 드실래요? 여기는 파스타가 괜찮은데 재혁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지수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곳에 자주 오시나 봐. 점심시간에 가볍게 오기엔 좀 비싸 보이는데 가끔요. 중요한 사람과 식사할 때만 오는 거죠. 재혁이 살짝 미소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수도 역시 재혁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니 재혁 씨는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않죠. 지수 씨니까 주문을 마친 후 재혁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도 혼자서 척척 다 해내고 팀 전체가 노력한 결과죠. 제가 원래 좀 잘하긴 하지만 다들 도와주셔서 정말 멋져요. 결혼은 지수 씨 같은 여자랑 해야 하는데 재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재혁 씨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겠는걸요? 행복한 결혼은 아니에요. 집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성과도 더 잘날 것 같은데. 서지수가 재혁의 진지한 표정과 야망이 있어 보이는 모습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능력 있잖아요. 승진도 곧 될 거예요.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요. 지수 씨 같은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고마워서 말인데 지수 씨 혹시 오늘 저녁에도 시간 있으세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지수가 계속 말해보라는 듯 재혁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좋은 와인바 하나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대되네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사람의 발끝이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밤 10시 평소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재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재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많았어? 늦었네. 10시인데 아직 밥 안 먹었지. 다 했어. 국만 다시 데울게. 주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밖에서 먹고 왔어. 회사 회식 있어서 그래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생긴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재혁이 더 이상의 대화는 귀찮다는 듯 주영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소파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영은 부엌에서 재혁이 핸드폰을 보는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무슨 연락이라도 기다리는 것 같네. 주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재혁이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뭐 이런 걸 관심 가지고 그래. 너답지 않게 목소리가 차갑게 깎아내려졌습니다. 주영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재혁이 소파 끝으로 몸을 더 옮겼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대답하지 않고 퉁명스러운 얼굴로 힐끗 주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회사 일 바쁜 거 몰라서 그래. 별거 아닌 일로 트집 잡지 마. 재혁의 짜증스러운 반응에 주영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벨돈으로 지하는 채 재혁의 엄마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손에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혁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이것저것 얼른 받아라. 우리 아들 많이 기다렸지. 반찬에서 가져왔어. 미정이 반찬통을 주영에게 했던 일고는 제옥을 향해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시간이 몇 시인데 식탁도 안 치우고 뭐 했니? 미정이 주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핀잔을 줬습니다. 주영은 서둘러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정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 괜찮아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좋은 동료도 많아서요. 재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주영은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여러 번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역시 능력이 있어. 아들 혼자 고군분투네. 요즘 커리어 오몬들도 많던데. 맞아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재혁이 맞장 굳혔습니다. 이 결혼을 안 했다면 나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었는데 주영이 반찬통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재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여자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법인데 너도 참 답답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 전엔 참 똑똑한 여자였던 거. 같은데 주영이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반찬 떨어지면 또 해다 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재혁이 미정을 배웅했습니다. 주영은 마른 행주로 식탁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서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내일도 끝나고 시간 되세요? 곧 서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 연락 기다릴게요. 재혁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영이 눈물을 삼키며 설거지하는 소리 많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윤재혁과 서지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직원들 몰래 단둘이 만나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도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재혁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영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이 재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영이 미정을 위해 따뜻한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자마자 미정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넌 정말 집에만 있을 거니? 좋은 대학 나왔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 돈만 축내면서 살 거니?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영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에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재혁이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집에서 빈 둥거리면서 아서라 요리나 열심히 해. 아직도 실력이 그게 뭐니 남편 입맛 하나 못 맞추고 남들은 결혼하면 살찐다던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더 말랐어. 속상하게 미정의 말을 들은 재혁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정말 답답해요. 재혁이 미정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영의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재혁이 밥 먹는 사이 와이셔츠를 다리고 영양제를 챙겨줬던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넌 우리 아들 발목만 잡는 여자야. 아들 인생의 짐만 되고 있자니 결혼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다. 미정이 더욱 날카롭게 덧붙었습니다. 주영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더 나은 여자가 어울려 회사의 그 서지수 같은 애마리아. 미정이 계속해서 주영을 몰아붙였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수 씨 참 괜찮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며느리야 너도 좀 변해야 해. 아니면 우리 재혁이가 다른 여자 만나도 할 말 없는 거야.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 뭐.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재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과 서지수는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친밀해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재혁 씨, 저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잖아요. 재혁이 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집에 가기 싫어요. 지수 씨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도 지수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가 제 옆에 있어야 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수가 재혁의 말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 금방 다 정리할게요. 지수 씨를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재혁이 서지수의 어깨를 감싸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왔네. 또 회식이었어? 응.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재혁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 주영이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음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요즘 당신 행동이 너무 이상하잖아.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주영이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의심만 하고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도 답답해 하시는 거야. 갑자기 왜 화살이 나한테 와?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주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재혁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노력,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했는데 노력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해?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재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주영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해. 계속 생각했던 거야. 우리는 서로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모든 게 다 달라. 추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재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우리 행복했잖아.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난 답을 잊고 너한테 온 건데 주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재혁은 잠시 주영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지만 이내 서지수의 웃음이 떠오르며 생각을 지원했습니다.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야. 너 같은 여자 필요 없다고 재혁이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주영은 자신이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애타던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영이 재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없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해. 목소리에 처음으로 비꼬는 톤이 섞였습니다. 재혁이 당황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누가 당신 뒷바라지 했는지 생각해봐. 누가 당신 정장 관리하고 밥 차려주고 어머니 모실 때 옆에서 도왔는지. 주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네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주영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재혁이 이런 주영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래 회불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이혼서를 준비해놔.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주영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뒤섞였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려 살았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것만 알아도. 주영이 재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쇠해. 내가 재혁이 비우셨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틀 후 주영이 이혼서를 준비해왔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3분야는 이렇게 하고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 주영이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어떻게 살려고 배짱이야. 재혁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을 신경 써. 좋아. 주영의 말에 재혁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주영이 이혼서를 위해 서명하기 전 재혁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너 정말 후회 안 하지? 후회할 일 없어. 재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영이 펜을 들고 서명하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봐. 나도 이제 당신의 그림자 노릇은 안. 주영이 또박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주영은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재혁도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래,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봐. 주영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재혁이 주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지수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군. 주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3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주영의 마음 한편에서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이틀 후 주영이 어머니 이미 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내다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주영아,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미 옥에게 목소리에 그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미 옥에게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혁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주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엄마,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이미 오객이 다 끝쳤습니다. 주영이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욕, 재혁의 변한 태도, 다른 여자의 존재까지. 엄마도 알잖아. 아빠가 결혼 반대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빠랑 연을 끊고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재혁이와 결혼했는데. 주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때 너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엄마 부탁이 있어.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제발. 주영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야 하는 일이잖아. 아빠는 이미 나랑 연을 끊으셨잖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아내시면서 딸 없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주영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원망이 섞였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혼했다고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실 거 아니야. 주영아, 아무리 그래도 딸은 딸이야. 딸이면 왜 그때 내 말 좀 들어주시지 않았어? 왜 내가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문전박대하셨대? 주영아, 엄마 정말 부탁이야.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아빠 만날게. 주영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미 오기 잠시 망설이다 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해. 고마워. 엄마. 주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옥은 딸 주영과의 전화통화 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주영이가 날 원망하겠지. 하지만 아버지가 모르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 결국 미옥은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서울 메디컬센터 이사장실에서 미옥의 남편이자 주영이 아버지인 문호철이 의사가운을 벗고 책상에 앉아 있었고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이미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호철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주영이가 이혼했어요. 이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대요. 다른 여자까지 있으면서 미옥이 분노에 떨며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호철은 아무 말 없이 미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자 등 바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자식이 감히 그때 호철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윤재혁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던 소중한 딸 주영, 아빠 저는 재혁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해요. 안 돼 그런 남자는 믿을 수 없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던 주영, 아빠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호철의 반대에 끝끝내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는 주영의 뒷모습. 주영 아내가 왜 그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니? 잘 살게 좀 도와주지 그랬어. 당신이 딸을 나몰라라해서 결국 이혼한 거예요.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난 그런 놈인 줄 진작에 알아봤어. 어떻게 그 결혼을 하라고 해. 차라리 이렇게 이혼했으니 잘 됐지. 잘 됐다고요? 주영이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해요. 매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호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미옥은 이사산실의 문을 확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재혁. 한번 알아봐야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한 자식을. 호철이 혼자 말을 하다가 매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총무 가장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해. 5분 후 총무 가장 김태준이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다. 김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내 딸 주영이랑 결혼했던 윤재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대기업 영업부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을 조사해 볼까요? 다니는 회사 하는 일 모든 것. 호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오전까지 그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런 놈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리 없지. 호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태준이 조사 결과를 들고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윤재혁 35세, 현재 대우 매니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대우 매니컬 김태준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자 호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 먼지 날 만한 구석은 없었어? 있었어. 최근 몇 개월간 의료기기 납품 계약에서 수량 조작과 허위 검수 보고서 작성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진 한 달 계약서에는 MRI 부품 100개를 납품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 납품은 이런 개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계약서 원본과 실제 납품 수량 차이 창고 관리자와 검수 담당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조합 법무팀에 넘겨서 고발 절차 밟아 이사장님. 이게 사적인 복술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의사로서 이사장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야.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를 속여 납품 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호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우 메디컬과의 거래도 재검토에 윤리의식이 없는 직원을 관리 못하는 회사와는 계속 거래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주영은 좁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주영은 오래된 결혼사진 몇 장을 보다가 가방 깊숙이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못한 공부도 계속할 거야.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호철은 혼자 남은 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 나라, 늦었지만 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영은 새 출발을 위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호철은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윤재혁에 대한 고발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녀의 재회는 아직 멀었지만 아버지의 보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9시 윤재혁이 평소와 다른 없이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던 재혁에게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윤 과장님 인사팀에서 뵙자고 하시는데요. 인사팀에서요? 무슨 일인가? 재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라고 하네요. 재혁이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 박상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재혁을 맞았습니다. 윤 과장 앉으세요. 박상훈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박상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방금 마신 커피 향조차 역겨워졌습니다. 해고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 메디컬 센터 측에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기 납품 계약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박상훈이 서류를 재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몇 개월간 윤 과장님이 처리한 계약서들입니다. 수량 조작과 허위 검수 보고서 작성 혐의가 있어요. 이건 상사 지시였습니다. 한민우 부장님이 시키신 거라고요. 재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한민우가 인사팀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혁아,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어? 민우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시키신 거잖아. 실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재혁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계약서에 선명한 건 내 책임이야. 부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윤 과장님, 진정하세요. 이미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발이요? 박상훈이 엄중하게 말했고 재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측에서 업무상 배임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사가 착수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훈이 심각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구속영장이요? 병원 측 자료가 핵심 증거로 제출됐고 회사 내부 고발자까지 나타났어요. 창고 관리자와 검수 담당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실제 납품량과 계약서상 수량이 다르다고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저한테만 그런 압력을 넣는 거죠?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압력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건 윤 과장님이 실제로 저지른 부정행위들 때문입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윤 과장님을 지킬 이유가 없죠. 과장님 때문에 회사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처리하세요. 보안팀에서 에스코트 할 겁니다. 재혁이 절망적인 물음에 박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재혁이 자신의 책상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뭔 일 저질렀길래 갑자기 해고당하는 거야? 의료기기 계약 조작했다던데 허위 서류 만들었다고 하더라.
재혁의 귀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재혁 옆에 서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님, 다 정리하셨나요? 네, 끝났어요. 재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서지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 씨, 나 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다고요? 의료기기 계약 조작 혐의래요.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 상사 지시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재혁이 변명했습니다. 서지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혁 씨,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수 씨, 저를 믿어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입지가 있는데 재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지수가 어색하게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혁은 보안팀에게 끌려가다시피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때 자신이 하던 일 같아 더욱 쓰라렸습니다. 앞자리 젊은 직장인은 동료와 승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맞은편 중년 남성은 회사 프레젠테이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만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현실이 재혁을 짓눌렸습니다. 재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외압일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나만 콕 집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재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가 왜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재혁을 짓눌렸습니다. 재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더욱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재혁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해고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지수는 회사에서 재혁의 사건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 정말 큰일 났더라. 응, 갑자기 해고됐다던데. 서울 메디컬 센터랑 거래에 중단됐다는 소문도 있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서지수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고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시간이 있으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습니다. 재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힘들어요. 지수 씨라도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재혁이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재혁 씨랑 거리를 두고 있는 게 편치 않아요. 하지만 재혁 씨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이건 모함이에요. 제가 다시 이루어 선거 보여드릴게요. 재혁이 자존심을 지키려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 씨도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도 서울 메디컬 센터와 거래를 하고 있어서 저도 재혁 씨랑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서지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말해줘야지. 혹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수 씨까지 없으면 난 정말 끝이에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만나는 걸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 절박하게 매달렸고 서지수는 재혁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재혁 씨가 새로운 일자리 구하시고 이번 일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자연스럽게 만나요. 사실 서지수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수도 다정하고 재치 있는 재혁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그와의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재혁이 혹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수 씨, 저 정말 혼자선 버티기 어려워요. 알아요. 저도 재혁 씨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연락은 하는 거죠? 물론이에요. 걱정 말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서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빨리 상황을 정리할게요. 네, 재혁 씨라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지수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재혁 씨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잖아. 한편 재혁은 서지수가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서지수에게 다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전화를 끊고도 두 사람의 내일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희망을, 서지수는 의구심을 아는 채로 일주일 후 김미정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기침과 가슴의 답답함, 그리고 식욕부진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미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CT 촬영,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받은 등가 나왔습니다. 김미정 씨,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미정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폐암 3기로 진단됩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폐암이라고요? 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가족의 간병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3기라는 건 암이 상당히 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의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혁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암이 걸렸어. 뭐라고요? 암이요? 재혁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폐암 3기래 즉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재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재혁이 미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혁이 미정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니? 갑자기 암이라니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래. 미정이 강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는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마련하죠? 재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이나 신경 써라.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두고 재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심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메스검과 구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재혁이 미정을 간병하려 했지만 서툴렸습니다. 죽을 끓이다가 소금을 2번 넣어서 짜게 만들기도 했고 약 시간도 자주 놓쳤습니다. 재혁아, 물 좀 떠다 줘. 미정이 침대에 누워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재혁이 물을 떠다 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주영이가 참 세심하게 잘했을 텐데 미정이 컵을 받다가 손에 힘이 없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해 재혁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치울게요. 재혁이 걸레로 물을 닦으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문득 주영이 생각났습니다. 주영이 자신이 몸살을 앓았을 때 밤새 간병해주던 모습,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주던 정성, 그때 그 애가 해준 죽이 지금 이렇게 절실하다니 그 아이의 손길을 하찮다며 뿌리치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을 맛없다고 내팽개쳤던 순간들. 하지만 미정은 자존심 때문에 재혁에게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참으려다 점차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의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형사사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이 밤잠을 설치했습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재혁의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가 토하면 치우고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경험이 없던 일들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습니다. 재혁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시간 다 됐어. 서둘러야 해. 미정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며 말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재혁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재혁의 표정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혁이 스트레스에 몸이 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재혁아, 회사에서도 버려지고 주영이도 떠나고 이제 엄마마저 이런 상황이 되고 재혁이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어버리면 되게 두면이에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재적이 어머니를 안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기복이 반복됐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재혁도 어머니를 돌보면서 주영의 존재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 경제적 부담,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정도 점차 자신이 주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주영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의 암 진단 이후 일주일이 지난 나다. 서지수는 회사에서 재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고에 이어 형사 고발까지 확정되었고 이제 어머니의 암치료까지 떠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동안 서지수는 재혁의 재기를 기다리며 가끔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지수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재혁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의 안정적인 직장과 밝은 미래였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재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재혁 씨, 지금 상황이 좀 재혁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서지수가 망설였습니다. 제발요. 30분만이라도 재혁이 애원했습니다. 결국 서지수는 재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은 며칠 사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고 옷차림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지수 씨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혁 씨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서지수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세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해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겠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제가 정말 힘들어요. 재혁이 서지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서지수가 살짝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마련해야 하고 간병도 해야 하고 하지만 지수 씨가 옆에 있어준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재혁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수가 잠시 망설이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 씨 재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지수가 결심한 듯 시선을 내릴까 알고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재혁 씨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고요. 지수 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도 제 삶을 지켜야 하잖아요. 서지수가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혁 씨는 형사사건까지 있고 이제 어머님까지 저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맞았던다면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지수 씨 사랑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곧곧 해결될 거예요. 재혁이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재혁 씨랑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더는 서지수가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제발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야 해요. 재혁 씨도 아내분이랑 헤어지셨으니 제 마음 모르시진 않겠지. 서지수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홀로 남겨진 재혁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커피가 차갑게 식고 가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정말 혼자다. 재혁은 처음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수 씨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영이라면 나는 왜 주영을 버렸을까? 주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아내 시어머니가 아파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정성껏 간병했던 모습, 그때는 그런 헌신을 당연하기만 여겼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혁은 서지수와 주영의 차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재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어 주영이를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찾는다 해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혁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줄기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주영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 희망이 주영에게 닿을 수 있을지 재혁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지수와 헤어진 다음 날 재혁은 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감에 빠진 채로 차갑게 식은 라면을 억지로 먹으며 문득 주영이
항상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따뜻한 식사가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재혁은 주영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주영의 번호에 전화해봤지만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주영의 대학 동기인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저 재혁이에요. 주영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혁 씨 정말 뻔뻔하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주영이가 아직도 악몽 꾼다는 거 알아요. 밤에 깨서 울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수진 씨, 저 정말 반성하고 절대 안 돼요. 주영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 연락하고 지내던 주영의 사촌에게도 연락했지만 모두 마찬가지로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택시기사, 배달기사, 건설 일용직까지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평판 문제 때문에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범범이 거절당하는 현실이 재혁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탈모에 시달리면서 재혁의 서툰 간병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재혁은 간병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혁아, 약 좀 챙겨줘. 미정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재혁이 약을 가져다 주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재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정성으로 돌봐주던 며느리가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주영의 소식을 얻을 수 없자 재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주영의 어머니 미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혁이 미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옥이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옥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지만 재혁은 그저 옷을 좀 더 잘 차려입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재혁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미옥이 차가운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뵈네요. 주영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주영이를 찾아서 뭘 하려고? 미옥이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영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네가 몰랐을 뿐 주영이는 너와 살던 그때도 늘 불행했어. 매일 밤 혼자 울었다는 거.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재혁이 애원했습니다. 너는 내 딸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주영이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주영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 아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사랑했는데. 미옥이 재혁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재혁이 무릎 불구를 요했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당장 돌아가. 더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 다시는 우리 딸을 찾지만 미옥이 냉정하게 경고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서 미옥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엄마에게 주영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역시 큰 상실감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서지수를 잃었을 때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주영을 잃은 것은 사랑과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주영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아 전망스러웠습니다. 미정도 혼자서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며 생각했습니다. 재혁의 간병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주영의 돌봄은 진심을 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모자는 각자의 방에서 주영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대로 끝일까? 정말 주영을 다시 만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미정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미정 씨,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암치료 분야에서는 서울 메디컬 센터가 최고입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의사가 추천했습니다. 재혁은 망설였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을 들으니 자신을 해고시키고 고발한 그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비쌀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명을 위해서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의사가 대답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재혁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위해 서울 메디컬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이 미정과 함께 서울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규모와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기했습니다. 정말 큰 병원임에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재혁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재혁과 미정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3층 환자 상담실 근처를 지나가던 중 재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환자들과 진지하게 상담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설마 재혁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고 미정 역시 아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재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전안의 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전업주부였는데 지금은 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환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숙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혁아, 저 사람. 미정이 놀라며 말하려 했지만 재혁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주영이 환자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혁은 멀리서 주영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환자 한 명이 보호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우리 이사장님 딸이라던데. 맞아요. 주영 선생님이요. 이사장님 딸임인데도 겸손하게 자원봉사 하시더라고요. 재혁이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주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다고 했는데 재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사님 딸이밍이랑 동명이 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환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재혁이 다시 주영이 있던 곳을 바라봤지만 이미 그녀는 다른 환자와 상담하러 이동한 후였습니다. 재혁아, 주영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뭔가 이상한데. 재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병원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영이 몇 달 전부터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학대학원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영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이 고발당한 바로 그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주영이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들이 말한 진짜 이사장님 딸이라는 말. 엄마, 주영이가 이사장 딸이라고 하는데 믿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면유를 엇잡아 봤는지. 내 아내가 이런 집안 딸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아는 주영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다고 했는데. 재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우리가 아는 주영이 맞는지 재혁이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영을 다시 봤다는 사실과 그녀의 달라진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집에서는 말없이 집안일만 하며 늘 위축되어 있던 주영. 하지만 오늘 본 주영은 환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재혁은 처음으로 주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동시에 환자들이 말한 이사장님 딸이라는 말과 자신이 알고 있던 주영의 가족사 사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자신을 고발한 병원에서 주영이 일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걸? 재혁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주영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재혁에게는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미정의 치료 일정을 핑계로 다시 서울 메디컬 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주영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성이던 재혁은 멀리서 주영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재혁은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주영 씨, 오늘 오후에 이사장님 회의 있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주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 따님이시니까 바쁘시겠어. 이사장님 따님.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자원봉사자예요. 주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문이사장이시잖아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재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이사장, 주영의 아버지가 정말 이사장이라고. 재혁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인터넷에서 서울 메디컬 센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소개를 찾아봤습니다. 원장 겸 이사장 문호철. 재혁이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문호철 이사장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설립자이자 원장 겸 이사장, 의료계의 권위자로 30년간 병원 운영. 재혁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문호철 이사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문호철 이사장 의료진 복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발표 기사들을 읽으면서 재혁은 문호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오래된 기사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문호철 이사장 가족과 함께 자선 행사 참석. 사진 속에는 문호철과 부인 그리고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재혁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언제나 검소한 복장을 입었던 미옥과 그의 전아내 주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 이사장의 딸도 함께 참석했다는 문장뿐이었습니다. 재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주영이 맞나? 재혁은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를 뒤져보다가 한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장 딸 이원 소식 들었나요?
재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략적인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었는데 바람나서 이혼했다더라. 이사장님이 딸을 많이 아꼈는데 그래 놓고 무사하대.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이가 바로 자신이었다니 그때 또 다른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거래 중단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소문이 와 그 사이가 그 인간이었어. 결혼할 때도 말이 많았다던데 이사장님이 반대하셔서 영까지 끊었대. 그래서 한동안 안 보였잖아. 진짜 뻔뻔한 놈이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펴다고 이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재혁은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의료기기 성능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것 설마 그게 내가 주영이랑 이혼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재혁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의료기기 조작 사건 관련 업체 직원 고발. 이 기사에서 재혁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 32세 김모 씨가 의료기기 성능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성치되었다. 재혁이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영과 이혼한 직후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재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영이가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미정이 재혁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혁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엄마. 주영이가 재혁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영이 아버지가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장이 맞는 것 같아요. 재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컴퓨터 화면을 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족사진 속에 주영으로 보이는 여성을 본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일부러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왜 자기 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걸 숨겼을까?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재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럴 리 없어. 주영이가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잖아. 하지만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미정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것도 혹시 재혁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재혁이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주영의 미소와 문우철 이사장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감히 이사장 딸이랑 결혼했으면서 재혁은 등골이 선을 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려운 푸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재혁은 혼자서 서울 메디컬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발견한 단서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내 인생에서 대체 뭘 걷어찬 거야? 재혁은 병원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우철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어려우시고 이사장님 면담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홍보팀의 문의에서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재혁은 실망하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문우철 이사장 창립 30주년 기념 인터뷰. 병원 소식지 4월호. 재혁이 소식지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특히 제 딸이 최근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원칙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혁은 불안해졌습니다. 재혁이 병원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 근처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딸 문주영 씨, 요즘 다시 자주 보이더라. 응,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이호 나고 나서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아. 그전 남편 얘기 들었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누가 듣는다고 그래. 재미있잖아.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혁이 인터넷에서 문주영 서울 메디컬 센터로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환자 지원 프로그램 문주영 자원봉사자 화려 기사를 클릭해 보니 주영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 재혁은 피가 다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주영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주영은 환자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재혁과 주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영아,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정말 너의 아버지가 맞는 거야? 재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 등거렸습니다. 주영이 재혁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 순간 재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에는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주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거든. 그래서 연을 끊고 나왔어.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거야. 나한테는 정말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럼 너는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야? 아버지까지 재혁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그든 설마 내가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것도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끊었잖아. 아버지는 내가 상처받은 걸 보고 화가 나셨던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잃게 됐잖아. 재혁이 절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잊었어? 나한테 상처 준 모든 것들을 생각해봐. 주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당한 건 억울한 일이야? 없던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아니잖아.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야. 재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주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영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늦었어.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안 돼. 너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한 거 잊었어? 너랑 내 인연은 진작에 끝났어. 똑바로 살아 앞으로는. 주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주영아, 네가 여기 온 거 아버지가 아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주영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서 주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미정에게 주영과 만난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주영이를 만났어요. 정말이야. 뭐라고 하던? 미정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아버지 얘기를 안 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문 이사장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영이가
아버지와 연을 끊고 나온 거였어요. 재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영이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거예요. 아버지까지. 그럼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재혁이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미정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이사장 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너를 부추겨서 이혼 서류 내밀게 만든 게 우리 집안을 끝장낸 거구나. 어떻게든 되돌릴 수 없을까? 미정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재혁이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각자의 방에서 절망에 잠겼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이사장의 딸과 결혼해 넣고 그 사실도 모른 채 함부로 되었던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게 현실 미정도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영은 이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잊고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재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영을 되찾을 방법도 예전 생활로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병든 어머니와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주영은 자원봉사 도중폭도에서 환자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 밖으로 나오자 주영 앞에 문호철이 서 있었습니다. 주영아, 문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빠가 그 사람을 고발한 일 알고 있지. 네, 저를 위해 그러셨겠죠. 아버지도 이제 다 용서하세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주영이 환자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돌보며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 주영아, 혹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제 발로 서 있는 삶이 더 소중해요. 그래도 가끔은 아빠를 찾아와 줄 수 있겠지? 물론이에요.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포용했습니다. 1년 후 재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는 배달일로 생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미정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완치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혁가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재혁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지만 마음막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달리며 가끔 서울 메디컬 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주영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우연히 주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영은 한 카페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영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행복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영이 고개를 돌려 재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주영은 아무 표정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재혁은 인터넷 뉴스에서 주영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문주영 씨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진 속 주영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재혁과 함께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혁은 복잡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 모든 가능성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돌이켜보니 주영이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저도 그래요. 엄마,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주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영은 자원봉사로 시작했던 일이 인정받아 사회복지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 메디컬 센터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만난 동료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영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같은 병원에서 여전히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였지만 주영은 조용히 미정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은 주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주영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치료비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주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믿기도 했지만 한때 가족으로 살았던 그들이 치료비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주영은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버림받았던 일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영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 거야. 주영이 어느 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혁과 미정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시간을 주영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